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송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혼자서 모든 책임을 안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이 기업인들 국제 경쟁력에 뒤지지 않게끔 밀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대선장님 감사합니다. 공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십니까? 저는 이미 지난 13대 국회의 청문회와 장기간의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12.12, 5.17, 5.18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국민께 먹고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먹어본 일이 있어요.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합시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과거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전직 대통령 3명의 모습을 잇따라 봤는데요. 내일 모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 마지막 장면을 또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자, 김남욱 변호사. 네. 22일입니다. 검찰 조사 드디어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시 반에 출석할 것을 소환 요청을 했습니다. 9시 반으로 이제 소환 요청을 한 경우는 네. 이제 10시부터 수사를 정식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빨리 하겠다라는 거네요, 일찌감치. 네, 10시부터 잡은 이유는 사실상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13가지, 범죄 사실 자체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소환 조사로 끝내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 동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10시로 잡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출석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영렬 본부장이 한 30분 정도 간단한 티타임을 좀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네. 어느 정도의 서로 얼굴을 좀 보고 차 한잔 마시는 여유를 좀 갖겠다.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3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되는 시간으로 생각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야기 하는 동안 이영렬 본부장은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금 예우를 조금 갖추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긴장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시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어떤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이해를 좀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눌 그러면 것입니다. 조사 시간은 통상 이런 거면 워낙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날을 넘겨서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가 나요? 나를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협조적으로 수사에 임한다라고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은 굉장히 모든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범죄 혐의 사실 하나하나를 다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다 공범관계에 있으면서 최순실 씨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또는 뭔가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를 해서 뭔가 범죄 수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혐의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그 범죄를 수사를 받는 범죄 피의자가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범자들의 진술 또는 본인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뭐 진술이나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 부인하고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나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진술을 통해서 압박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예고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 서울지검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역시 포토라인에 서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 없이 따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이 쓴 걸로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나와주신 네 분께 저희가 좀 판넬에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두를 할 때 포토라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죠? 뭐 신경도 물어보고 또 뭐 국민에 대한 할 말이 있으시냐 묻겠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 자, 준비되신 분부터. 자, 황장우 소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쓰셨나요? 예, 의례적인 국민들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거다. 죄송은 하는데 그게 그냥 예, 무엇 의례적이다. 때문에 죄송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할 거라 이래 봅니다. 그냥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라고만 할 지난번에 그 12일입니까? 사저로 갔을 때도 예. 대통령에 주어졌던 소명을 다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죄송하다 이렇게 죄송을 이야기했지 자신이 그 어떤 최순실 국정 이 농단 사태에 일원이 되어서 죄송하다 내지는 뭐 자신의 어떤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검찰 출두한다고 해서 자신이 지금 이 최순실과 더불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부분을 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신만의 논리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포토라인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사진만 그렇죠. 찍고 들어가기도 그것도 또 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냥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죄송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이렇게 각자 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죄송. 그러니까 죄송을 말은 했지만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백 쪽에 가깝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겠죠. 예. 자, 그럼 이쪽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예, 두 가지로 나누어 썼습니다. 우선 여론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 법리적 입장에서 보면 성실하게 이야기하겠다.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두 가지가 지금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난번 지금 황장우 소장 말씀하셨지만 그 삼성동 자택에서 그 발표했던 그 대리 성명을 보면 마지막에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라고 함으로써 불복의 이미지를 줌으로써 사실 여론에 굉장히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의례적이지만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떤 그런 국민 여론에 좀 어떤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법리적으로 보면 부인하고 싶지만 일단 다 부인하는 말을 그 앞에서 포토라인을 할 수는 없겠고 다만 성실하게 가서 이야기하겠다는 뜻으로 지난번 골목성명 대신 읽은 마지막 문장을 대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우리 누나는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본인의 그 피의자로 지금 가는 것인데 가서 어떤 그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아주 애들른 부인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전 대표께서 좀 많이 쓰셨는데 어떤 내용을 쓰신 거예요? 많이 썼는데 지금 박수현 전 의원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결은 조금 달라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제 희망을 좀 담았습니다. 희망을 담았는데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연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상황을 만든 책임. 당신께서는 진실이 끝까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탄핵 이후에 단 한 차례도 본인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본인의 마음을 전한 일이 없습니다. 국민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기대를 안았던 입장에서 오늘의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한 책임, 뭐 개인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어떤 법적으로 다퉈볼 분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다움입니다. 예.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지금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탄핵 결정문에서도 나왔어요.
대통령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그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의혹이 밝혀지게 애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덮으려고 하고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몰아붙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분명히 끝까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얘기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말고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과정이 이제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임해야죠.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좀 바람을 얘기한다면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삼성동으로 물러나서 사저 정치를 한다. 거기에 이른바 8명의 진박 의원들. 뭐 참모처럼이라도 또 소개가 됐어요. 또 삼박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였더라고요.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책 재기를 모색하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얘기들이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 완전히 차단해주는 대통령 다음을 좀 보여야 합니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 다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굳이 제가 한 말씀 붙이자면은 지지자들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또 지지자를 가장한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 이 부분을 꼭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다운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해주길 당부한다. 할 것이 아니라 당부한다는 쪽으로 써주셨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나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대하는 바는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혀 변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동을 했을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뭐 본인이 진정으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지 간에 사실은 국민 앞에서 송구한 모습, 죄송하다라는 그러한 어떤 진정 어린 사과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사과의 대상 자체가 본인의 임기를 다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의 자체도 역시 본인을 지지해주고 성원을 해준 국민이라고 한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사과에 대한 메시지나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전부 빠졌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저로 이동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있었던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출석할 때도 옆에서 뭐 변호인이나 여러 뭐 정치인이나 의원들은 전부 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다른 이야기 할 것 없이 정말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믿는 진실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실을 찾겠다라는 오히려 그쪽의 방점을 받아서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과와 관련된 발언은 아마 아주 형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어떤 그 태도 변화를 보게 되면 태도 변화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탄핵 심판 전에는 정말 탄핵이 무죄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세게 국민 여론에 반할 정도로 국민 여론을 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는 손봉규 변호사라든지 뭐 다른 어떤 변호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어떤 변호인들의 의견을 조금 받아들여서 사과는 할 것이지만 그 사과가 진정 어린 사과는 아니고 아마 형식적인 좀 사과에 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비슷비슷한 답을 주셨는데 약간씩 또 부분은 또 다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 앞으로 진행될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질문만 한 200페이지 정도 넘게 준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소 말하는 속도에 맞춰서 조사 리허설까지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꽤 많은 준비, 그다음에 신중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데 자, 황 소장님. 그렇다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딱 대면을 했을 때 가장 주안점을 두고 내놓을 질문, 그건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 뇌물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 예, 검찰이 처음에는 검찰이 1차 특수본 때는 뇌물죄를 하지 않고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특검에서 이제 이 뇌물죄를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의 2차 특수본의 입장은 이 주안점을 뇌물죄에 두고 그리고 직권남용이나 강요도 거기에 병행해서 부차적인 어떤 2차적인 차원의 죄로 이렇게 병합하는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 구성을 하려고 한다. 즉 뇌물죄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전혀 각각 별개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요했다가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저렇게 돈을 내달라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 부탁도 같이 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이 강요와 뇌물이 뒤섞인 형태로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쪽은 그 부분을 그러지 않았다. 국가적인 차원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협조 좀 하라 해서 한 거지. 강요의 의미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검찰이 입증하려고 하는 것은 안종범의 그 수첩이나
또 이 일과 관련되어서 뭐 김종이라든지 이 박 대통령의 수행 이 밑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술하고 또 내놓았던 증거물을 가지고 대가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승계나 기업의 면세점이나 사면 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똑대에서 거론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냥 단순히 강요냐 안 그러면 단순히 선이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입증하는데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어제는 채태원 또 오늘은 아마 롯데 그룹 이렇게 검찰이 조사를 꽤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대기업 관계자들 불러들이고 박 있어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화요일 날 불러들이기 전에 SK만 갖고 하게 되면 박 대통령 측에서 이럴 수 있겠죠. 그 삼성만 가지고 하면요. 그러면 삼성은 뇌물이고 나머지는 그럼 뇌물이 아니지 않냐. 그럼 당신들 논리가 맞냐. 이럴 거니까 주요 세 기업에 대해서 다 뇌물성 어떤 이 확정을 검찰이 나름대로는 해놓고 그다음에 박 대통령을 불러서 압박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예. 이거 관련해서 그럼 어제 이제 사실 최태원 SK 회장이 소환이 되면서 뇌물죄 부분을 검찰이 꽤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증거가 나타났어요. 네. 그렇다면은 특검에서는 뇌물죄, 그 전에 검찰에서는 그냥 강요만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로 다시 수사가 넘어온 상황에서 검찰이 뇌물죄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는 공소장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뇌물죄 추가해야 되니까. 예. 그렇다면 검찰이 과연 뇌물죄 부분에 대한 혐의를 입증해서 뭔가 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이게 이제 검찰이 일단, 예. 적극성은 보는데 태도는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있긴 해요. 아마 두 가지 다 생각할 것입니다. 검찰은 그 특검과 일기 특수본보다는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네. 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특별히 그런 또 의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자로 구속이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직 결정이 된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지금 제2 검찰 특수본에서는 좀 자신이 있는 것이 어제 최태원 회장을 13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네. 바로 이겁니다. 그 111억 원의 그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80억을. 예. 그런데 그 중에서 SK에서 30억 원을 우리가 내겠다. 80억 모르지만 라고 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없었는데 바로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건이 추가로 발견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추가 증거를 확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SK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세점이나 뭐 주파수 대여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대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안종범 수석의 그 수첩 추가 확보로 인해서 충분히 자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증거 측면도 그렇고 본인 검찰의 의지를 다시 보여주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 기업 수사를 대통령 수사하기 전에 보강 차원에서 아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당 부분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또 형평성상 그렇게 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게 내일 모레 검찰 수사가 조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 대질 조사 가능성에 보면 참 말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은 안종범 전 민정수석이나 최순실 씨조차도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지시, 연관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절 그런 걸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통상적인 수사 같았으면 이 정도면 대지를 거쳐야 된다는 게 법조계에서 나오는 지론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또는 안종범 전 민정수석의 대질 신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존재의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국민 감정이 좀 툭 떨어졌지만 저는 검찰에서 잘 판단해 주겠지만은 네. 좀 담담하게 좀 판단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검찰에 전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어요. 검찰이 지금 굉장히 의욕이 강합니다. 네. 왜 의욕이 강하냐면은 본인들이 특수본에서 수사했을 때 거의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밝히고 구속자들 한 20명까지 선까지 늘리면서 굉장한 성과를 냈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창피한 그럼요. 노릇이죠. 국민은 박수를 쳤고 박영수 특검은 뭐 거의 영웅이 됐죠. 그렇다가 지금 넘겨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마무리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담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그런 특검팀과 지나치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은 오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오바야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직 대통령도 똑같은 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그냥 대드는 순간에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회고록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문재인 지금 후보죠.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받을 당시에 회고록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네, 누구라고 하면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붙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연차한테 받았던 것 아니에요? 박연차 회장하고 대질 계획을 세웠다가 저는 이런저런 국민 감정 여러 가지 고려해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검찰이 의혹을 앞세우기보다는 담담한 마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수사로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뇌물죄를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죄 입증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건 검찰 내부에서도 지금 일고 있는 지적이기도 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뇌물이 아니었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적으로 받았다고 하는 정황은 없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검찰에서 다 고민해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 하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당연히 달성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수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인격을 모독한다거나 아니면 또 망신을 준다거나 하는 이런 의혹 과잉에 따른 무리한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질 수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굉장히 논란거리 될 수 있는 게 이제 구속 수사 여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구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인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구속에 대해서도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도 하고 있고 말씀도 다 드렸습니다. 전혀 뭐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법적으로 당연히. 그 상황 구속까지도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저희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뭐 특별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한다든가 할 수가 없죠. 자,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이 네 분 패널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하면서 구속을 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아니다. 구속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법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저희가 한번 전망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세 분은 구속을 해야 된다. 한 분은 구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김남국 변호사. 자, 구속을 해야 된다. 뭐 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일단은 제가 아까 손범규 변호사한테 질문 드린 영상이 나온 건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은 지금 상황을 놓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정농단,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범죄 사실에 사실 어떻게 보면 주범격인 가장 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순실 씨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공범자들이 모두 다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을 염두에 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어떤 형평이나 이런 어떤 형평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른 공범자들이 다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형평의 관점을 또 넘어서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사태가 터졌을 때 이후부터 쭉 보여주고 있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이미 지금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의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굉장히 덮으려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검찰 수사라든지 특검 수사라든지 헌재에서 단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또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본인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모든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국민의 질문, 검찰의 질문, 헌재의 질문에 단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보았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 전 의원께서도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보셨는데 뭐 정치적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나요? 네, 지금 법리적 측면에서는 김남국 변호사가 설명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요. 사실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이번 촛불 전국을 맞이해서 국정농단 탄핵을 맞이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제 이 아픈 국민의 마음을 되풀이하는 것 그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더 이 아픈 시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면 삼성이 결단난 것처럼 그렇게 많이 호들갑을 떨었지만 어제 그 주가 지수를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로 삼성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인들이나 이 여러 가지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 구속하자고 요구하는 것, 마음이 아프고 참 외람된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법과 정의를 세우는 문제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큰 차원에서 결심하고 다시 이런 아픈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박성준 전 대변인께서는 유일하게 구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X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역시 제 희망을 담았습니다. 왜 희망을 담았냐면은 두 분이 말씀하신 법과 정의의 어떤 예. 규범을 한번 만들어야 된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관련된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구속돼 있는 현실, 예. 저거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가지고 있는 상징성, 정치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막 감정만 좀 올라가서는 안 되고 제가 좀 담담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게 검찰의 조사 과정이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은 예.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고 한다면은 구속해가지고 더 추궁할까 하고 더 시원한 일들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속이라고 하는 건 수사의 한 과정이거든요. 구속을 통해서 그다음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기소가 되고 기소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는 예.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또 형량까지 결정이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속의 원칙이 아니라 불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 정신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예.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이런 한정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죽은 권력이기는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법과 정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저렇게 이보다 더한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국민의 힘에서 끌어내리는 것만큼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예. 나머지 법적 절차는 좀 차분하게 가도 된다는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를 더하면은 구속하면 우리는 구속기간이 지금 20일이죠. 1차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죠. 구속해서 수의를 입고 구속되는 장면, 20일 이후에 또 다시 상황에 따라서 수의를 입고 공개되는 이 모습들이 대선 전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대선이 바르게 새로운 지도자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뽑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책과 비전과 미래를 고민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휩싸일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너무나들 다르기 때문에 분열을 통한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법리적으로나 형평성으로 보는 구속이 맞지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을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구속이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재판이라고 하는 기소라고 하는 다른 단계가 남아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구속까지는 피하고 가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금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자, 황상주 소장께서는 구속이 필요하다, 해야 된다고 보셨는데 황 소장께서도 약간 성향은 보수 성향이신데 구속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요. 다른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예, 셉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까지 안 왔어야 되지요. 저는 구속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박 대통령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피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자가 30명인데 그 중에 다수가 박 대통령의 일종의 하수인으로서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는데 단순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을 30여 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지금 이 주범격인 인물을 구속 안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전직 대통령을 또 탄핵까지 했으면 됐지라는 감정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어제 뉴스에 보면 60대 이상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박 대통령의 삶을 갖다가 동일시해서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고
불구속을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권력자의 삶과요, 서민의 삶은 절대로 동일시 되지 않고 그건 하늘과 땅의 삶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불행하게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왕에 이까지 온 마당에는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다는 원칙을 세워서요, 박 전 대통령이 약간의 희생을 함으로써 이후에 오는 대통령 중에 조금이라도 부정했을 때는 그도 일반인과 똑같게 이 수위를 입고 이렇게 팔찌를 차고 그리고 구치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요. 한국적인 지금 치유 대 치유 불능의 고질적인 부패가 정경유착이 척결될 수 있다 봅니다. 지금 한국적인 부패는요, 제가 봤을 때는 치유 불능의 회복 불능의 사태에 와 있다. 어떻게 국가의 최고 권력이 전부 다가 이 가족이나 본인이 부패에 연루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요, 아주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네 분이 다 각자의 이유를 밝혀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이유가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 수사 받으면 변호인단도 참 바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들을 보면은 이 탄핵 재판 때 합류했던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는 빠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죠. 그리고 전직 변호사들인데 이분들은 좀 합류할 것이다 봤는데 막상 홍경식,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변호인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의외다, 특이하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김평우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가 빠진 데는 두 가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분들이 헌재에서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열성적으로 변론을 한 것은 맞다라고 되지만, 근데 이제 문제점은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굉장히 선동적인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뭐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국민의 신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적인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법리적인 어떤 판단을 사실상 여론과 선동에 기대서 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두 분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설명 같은데요?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그랬던 것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변론을 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인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강하게 싸운다고 하더라도 가장 금기시 되어야 될 재판관과 싸우는 것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세상에 법리적인 어떤 주장을 하면서 재판관을 막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과 다르게 형사 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사실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인정된 사실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부분이나 여론 선동이나 이런 것과는 완전하게 선을 긋고 정말 법리적인 부분만 다투겠다라는 어떤 그런 변호인단의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직 민정수석들이 참여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인가요? 거기는 아무래도 굉장히 법리적으로 다툼에 자신이 있을 분들인데. 전직 민정수석, 최경재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단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정수석으로 갔다가 불과 한 22일 만에 이제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한 어떤 판단이 섰을 때는 이 실체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도저히 이런 부분들을 그냥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부담감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그런 혹시 판단이 있었던 전직 민정수석들은 정식 변호인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물밑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도 좀 어렵죠. 왜냐하면은 지금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았는데 거부한 거로 돼 있고요. 홍경식 전 수석은 워낙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인지 잘 모르겠고, 김영환 수석 아시다시피 이미 고인이 되셨고, 곽상도 수석 지금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인데 현직 의원으로서 어떤 형사사건,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형사사건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겸직금지 차원에서도 또 그게 안 돼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인데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뭐냐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조인들이 일반의 시각, 국민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누굴 변호하고 안 변호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에서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 탄핵 행위에 대해서 변호인들의 이름도 기록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워낙 엄중한 사안이고 잘못된 사안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얻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초반부터 검사장급 이상의 변호인들을 선임하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검사장급 이상의 그 간부들, 변호사들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도망가는 거죠. 미안하지만은 이분들이 세상 인심이 이렇게 험하다는 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재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본인은 엮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비극이죠. 비극 가운데는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으로 쫓겨내려는 것 크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십자가 같이 지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가는 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해서 우리 동지적인 그 마음 가지고 이 문제 같이 대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도망갔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도망갔고 사실은 삼성동에 8명 친박이라고 돌아오는 날 갔던 사람들조차 그 이후에는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있어요.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분들 비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무섭게 자기의 이익을 찾는 쪽으로 움직이는 이 현상 다시 한번 확인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지금 서울 삼성동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있을 텐데 어제는 자택에서 맞은 첫 주말이었는데 온종일 분주했다고 합니다. 길비검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분위기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7시 20분쯤에는 13개의 조간신문 뭉치가 배달됐는데 검찰 조사를 앞두고 여론 방향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분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의 머리 손질 등을 담당하는 정송주 원장자매가 방문해 약 1시간가량 머물고 떠났습니다. 변호를 맡은 유영아 변호사도 오전 9시 20분쯤 검은 승용차를 타고 자택을 찾았습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방문한 유 변호사는 자택에 더욱 오래 머물렀는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등 박 전 대통령과 일종의 예행 연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도 서류 가방 등을 든 경호원들이 자택으로 드나드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한편 자택 앞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규모는 수십 명 정도로 확연히 줄었지만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을 건네고 탄핵 무효 등을 외치다 쫓겨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는 반역도당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인데 헌법 체계를 무너뜨린 자는 국가 반역자이다. 세계에 이것을 고소하고 싶다. 또 약 400명의 지지자는 오후 1시부터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대표자들은 자택을 찾아와 꽃과 편지 등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 어제 삼성동 사저 밖의 모습을 보셨는데 지난주에 매일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한 최순실 다이어리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드러나듯이 삼성동 사저는 거의 모든 것을 최순실 씨가 관리했다라는 게 또 한 번 증명이 됐는데 그런데 그런 최순실 씨가 지금 삼성동 사저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사저를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돌보고 있는 걸까요? 자, 황순양님, 누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까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안 보이는 사람 둘이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이제만 안 본 건요. 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딴 아까 수석들이나 장관했던 사람이 박 대통령 근처에 안 간다라는 부분은 대통령이 하면서 그분들한테 자리만 줬지 그분들을 동지의식을 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갔더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진짜 동지처럼 같이 의견을 안 한 사람들이 3인방 문고리 아닙니까? 네. 딴 사람은 다 도망가도 문고리 3인방은 도망을 가면 안 되는 거죠. 박 대통령과 그야말로 같이 순장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장조로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 정호성은 지금 구치소에 있어서 그렇다 치고 이재만 안봉근은 어디로 갔냐? 그 어디로 간 겁니까? 자,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놓일까봐 일단 숨어가지고 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박 대통령 사저를 최순실이 사줬다 그런 말이 나오고 특검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박 대통령의 관리를 이 의식주를 다 했다면 저 집 관리도 대통령 들어가고 난 이후에 최순실이 3인방을 통해서 관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기도 빼가서 오래돼서 자신의 삼성동 아파트로 옮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전자제품이나 각종 집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들어오고 보일러나 난방시설이 고쳐지고 이 과정도요. 누군가는 비용을 지출하고 누군가는 주문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 청와대 비용으로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윤 전 추가 곧 그만두고 사표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 사저의 개인 이 보좌관으로 들어간다면 또 지금 머리하는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누군가는 페이를 어떤 형태로든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누군가는 지금 일상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는 최순실이 3인방을 통해서 다 했고 지금 최순실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봉근, 이재만 이 두 사람이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두 사람이 없다면 이 일을 챙길 사람이 사실상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나타나느냐. 두 사람은 지금 자신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혹시 초점이 될까 봐 언론이나 검찰에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황 수장께서 새로운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 박수현 전.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안봉근, 이재만 두 전 비서관이 밖에서 진짜 관리하다 그러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두 사람입니다. 네. 윤전추 행정관. 네. 아직은 행정관 신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영선 전 행정관은 경호관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 불명확한데.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은 언론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 게 윤정주 행정관 현직 직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러난 대통령을 현직 공무원 신분인 직원이 가서 계속 도움을 주고 있다?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져보면 법적으로 약간 논란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선규 전 대변인께서는 좀 야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는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고 다만 이게 권력무상이라고 하는 것,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현직에 있지만 평소에 관저에서 참 옆에 가까이 모시던 이 두 행정관이 사표를 내고 와서 모시는 건 어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표 수리되기 전에 와서 이렇게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가서 탄핵된 대통령,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을 와서 모시는 것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하루빨리 사표 내고 와서 모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봉근과 이재만 비서관 이 문제는 사실은 전 비서관이죠. 이분들은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에 적시된 여러 가지 것 중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K재단, 미르재단과 관련한 삼성 수사 블랙리스트, 그다음에 정유라의 2대 학사 비리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아직 수사를 시작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전직 비서관 이 사람들은 사실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에 굉장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윤전추 이영삼 행정관 사표 빨리 내고 와서 개인의 자격으로 그렇게 모시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 박선규 대표님도 야박하다고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야박하니까 그거까지는 너무 문제 삼지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청와대 얘기 좀 더 이어가게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났지만 청와대 내에는 400여 명의 청와대 직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분들 과거 청와대 근무를 하는 거는 집안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 같으면 청와대 한번 갔다 오면 출세 코스를 달린다고 해서 모두 부도하는 일자리였었는데 어쩌다 지금은 모든 주원구시처럼 다도 자기가 청와대 근무 있는 거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난 지 남겨진 400여 명의 청와대 직원. 일단 대선일인 5월 9일까지는 그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5월 9일 날 선거가 이제 치러지면은
늦어도 그 다음 날 이제 당선자 결정되면서 그 정부가 그대로 이제 바로 예. 출범하게 되니까. 뭐 경위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남아서 준비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데 뭐 법적으로야 그렇게 되죠. 예, 사실은 그 인수인계가 좀 필요하죠. 예. 필요하고 400여 명 얘기하셨는데 아마 경호 씨를 제외하고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공무원을 두 가지로 분류해요. 예. 늘공 혹시 들어보셨어요? 늘공. 뭐 그러면 취재를 하다 보니까 늘공보다 들어봤죠, 늘공보다 먼저 어공이라고 하는 거죠. 어공은 뭐냐면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 그래서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언론계, 학계 또 주변의 정치권에서 데리고 간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들이죠. 원래 공무원이 아닌데 그렇죠.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됐다. 그게 별정직 공무원들 얘기하고 늘공은 공직사회, 정부에서 파견된 그러니까 늘 공무원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양쪽 다 공통점은 실력 있는 사람들, 실력이 보증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이거든요. 왜? 가장 중요한 역할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대통령을 실력으로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자랑이고 또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 것이 비슷하게 됐어요. 특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뭐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얘기도 잘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강의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이 있어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현직 행정관이죠. 힘들어하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이 얘기는 꼭 좀 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같이 나눠야 하는 이 상황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와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광의 시대만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 비서관들, 그 밑에 행정관들도 있지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 상태,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이 상태에 대해서 책임 같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대통령 실장을 포함해서 정말로 중요한 외교, 안보, 경제 이 세 분야의 핵심 인력들 말고는 저는 사표 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분들의 사표를 반려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반려하고 올 9일까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한광욱 실장이 주재해서 적어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가는 책임 있는 참모들의 모습이 같이 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아까 야박하다는 얘기를 꼭 내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얘기 기대하신 거죠. 잠깐 드리면은 그래요. 법적으로 말 안 되죠. 야박하죠. 야박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유예기간이라는 거.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이것이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한다면 그건 공격받고 맞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이영선 행정관, 윤전추 행정관이 당분간 짧은 기간 동안 봐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너 그렇게 봐줘도 될 일이지 왜 당장 안 갈아치우냐. 정말 야박하죠. 알겠습니다. 황 소장.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어공이든 늘공이든 어공은 당장 나오면은 소위 말해서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직장을 잃어버린 셈. 그리고 늘공은 공무원은 다시 자기 원래 부처로 친정 부처로 돌아가면 되지만 과거처럼 이 정부가 엄청난 무슨 성공 그 상태가 아닌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면은 모든 사람이 약간 꺼리는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해요. 자, 이분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아닙니까, 그래도?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고 또 그전에 DJ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바뀔 때에도 널공들, 원래 공무원 출신들은 이 비슷한 색채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아도 조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저렇게 중도 하차하게 되고 그리고 정권이 만약에 교체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아갔을 때 사실은 그분들은 이 박근혜 정권의 지금 부역자다라고 또 야권에서 벌써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역자란 표현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박근혜 정부 꼬리표가 붙었다 뭐 이 정도로 해달라고 또 당부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뭐 야권에서 문재인 캠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쓰는 거죠. 안 한 말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그 부서에서도 이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선택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한직. 연수원 같은 데 파견 가거나 또 외국의 대사관에 무슨 관해서 자리들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사람들 들 만나는 자리죠. 예, 그러면 또 해외 무슨 기구의 공무원들이 또 파견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단 시야에서 사라져서 그냥 구석에서 숨만 쉬면서 한 2, 3년을 보내면 또 새 정권이
서울 또 내리막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재기를 도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널공들의 또 운명인데요. 예.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임기가 갑자기 단축돼 버렸으니까 일단 취업 준비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절반쯤은 빨리 그냥 나오는 게 좋고요. 그 비서실장은 인수인계단을 꾸려가지고요. 인수인계는 누군가 해줘야지. 예. 서류도 다 팽개치고 자료도 예. 다 폐기하고 갈 겁니까? 인수인계단을 꾸려가지고 인수인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곧바로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임기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2달간을 사실상 인수위 기간,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인수위 기간으로서 청와대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황장수 소장님 황장수 말씀에 소장하고 박수영 장관님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수영 제가 좀 장관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붙여드리면 그 며칠 전에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그 10월 24일인가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처음 터지고 나서 청와대 비서실이 조달청에 예. 그 소위 서류 파쇄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다로 있던 것 같던데 예, 예. 서류 파쇄기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구입 요청을 해가지고 모두 26대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예, 예. 있거든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는 분들, 우리 황장수 소장 말씀대로, 박선규 대변인 말씀대로 절반 이상은 사표 내고 나와야 된다. 또 인수인계 잘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시듯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말 뭐 박근혜 정권에 부역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자부심 가지고 했겠죠. 잘못한 거 반성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다면 그렇게 구입한 서류 파쇄기 같은 걸 가지고 증거인멸 하지 말고 정말 그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고 경고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는데 사실 저희가 청와대가 계속 딱하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딱한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더군요. 보수 진영, 구체적으로 자유한국당 보면 상황이 참 딱합니다. 기대를 잔뜩 모았던 후보들은 중도 포기하고 그냥 고만한 대선 후보가 남았으니까 말이죠. 자,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오늘부터 마지막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합니다. 그 TK, PK, 나는 다 연구가 있어요. 자, 반기문도 안 되고 황교안도 안 되고 그러니 이제는 홍준표입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김남국 변호사. 네. 그나마 홍 지사의 지지율이 지금 대선 출마한 자유한국당의 여러 주자들 보면 그 중에 보면 5%를 유일하게 넘고 있어서 그나마 제일 유의미가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데 홍 지사가 그래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어떤 지지율이 웬만큼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을 대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탄핵 이후와 탄핵 이전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의 보수의 어떤 진영 자체가 조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탄핵 이전에 본인이 보수다라고 응답을 한 비율이 한 30% 초반에서 중반 정도였는데 탄핵 이후로는 한 26%로 떨어진 겁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보수 후보자들이 가지고 있는 받는 지지가 한 26% 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5%에서 7%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홍준표 지사가 보수 진영에서 내가 보수 후보다라는 어떤 자신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다른 후보들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나마 숫자가 좀 나오니까 높아 보일 뿐이다라는 이런 설명.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보수 후보자 중에서 그나마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좀 알려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지세가 거기로 좀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보수 후보들이
사실은 홍준표를 지지하는 어떤 그 지지층 자체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는 어떤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그 경선 유세 현장을 보게 되면 태극기가 나오고 태극 집회를 거의 방불케 하는 정도였는데 그 지지 자체를 보게 되면 사실상 이거는 보수를 대변한다라고 조금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홍준표 지사의 어떤 그 지지율 자체가 유의미하다거나 또는 향후에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외연으로 더 넘어서서 지지율을 더 가져갈 것으로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홍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하는데 사실 홍 지사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발언입니다. 어떤 분은 이게 막말이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주 듣기 시원한 말이다 이렇게 평가가 아주 극으로 갈리는데 친박에 대해서도 뭐 거칠 것이 없는 발언을 하는 홍 지사입니다. 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홍준표 지사의 친박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양박들하고 청와대 민정이 주도가 되어서 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역시 거침없는 발언 언제 들어도 거침없긴 합니다. 자, 그런데 홍 지사가 자유한국당 뭐 경선은 어차피 뭐 그렇다 칩시다. 그거는 뭐 지지율이 워낙 높으니까 어떻게 무슨 만약에 가정이긴 하지만 넘어가서 본선에 만약에 진출할 경우 과연 본선에서는 승산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승산 가능성 그리고 또 아니면 어떤 한계가 있다면 어떤 한계가 있을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승산 있다고 보는 쪽 거의 없죠. 저도 똑같고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후보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권 후보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요. 좀 전에 우리 봤지만은 세상에 이런 여권 이런 여당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후보가 없이 바깥에서 오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만 기다리다가 반기문 기다리다 날라갔고 황교안 기다리다 날라갔고 겨우 이제 뭐 바라볼 데가 없다 보니까 안에서 지금 홍 지사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분들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하다 못해 이제는 운동장이 다 뒤엎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가져온 그 여권 전체, 보수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보기에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추스려서 선전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승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과욕이라고 할지라도 선전할 수 있는 분위기라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전할 수 있는 분위기 뭐죠? 여당의 후보로서 우파로서 존재 가치, 존재 이유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가는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패권주의,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사과하고 그 원인에, 괴멸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두루뭉실을 덮고 가고 그러고 나서 그 가치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대표로 돼 있는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패권주의도 지적을 하고 안보 문제도 지적을 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내부에서 그렇게 싸워요. 한심하기는 뭐 죄송합니다. 제가 한심하다고 얘기해서 어저께 1차 컷오프가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경선에서 후보들 가운데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서 이른바 탄핵을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를 벌였어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통령 다움을 보여달라 그럴 때 지지자들에게 지지자들을 이용해서도 안 되고 지지자들을 가장한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대통령을 이용해서 한 줌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그 친박의 핵심 무리들 이분들만 의식하고 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 어떻게 보수 쪽에서 여권 쪽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어요?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하나 역사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설득을 해야 되는데 로마 제국을 완성했던 카이사르 가장 믿었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브루투스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암살단에게 암살당하는데 우리에게는 브루투스가 배반의 화신인 것처럼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브루투스 너 맞아. 카이사르가 죽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브루투스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카이사르를 미워한 게 아니라 카이사르보다는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에서 여권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은 탄핵에 찬성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걱정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완전히 다른 길 가겠다.
여러분 믿어달라 하고 가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엉뚱하게 자기들끼리 말싸움이나 하고 답답하게 한이 없습니다. 지금 구여권이죠. 구여권인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지금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자, 황 수장님. 예. 사실 홍 지사 얘기로 약간 얘기를 좁혀보겠습니다. 사실 홍 지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약간 따져볼 것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대선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라고 따질 때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요. 단 이제 이 도덕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면 그러고도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에서 정리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엄격하게 정상적으로 당규가 운영이 된다 그러면 판결 중에 있는 사람은 판결이 끝나야 출마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지금 나서는 법이 위법이냐 아니냐 따지면 위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홍 트럼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홍준표 지사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탄핵 기각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12%나 12% 안팎이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탄핵 기각을 바랬던 사람의 퍼센트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에서 나선 후보들이 전부 박 대통령의 지금 가치나 박 대통령을 보호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홍 지사가 조금 거리를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후보들 전체가 그런 어떤 이 경쟁을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경쟁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 태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 대통령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은 이제는 날 버리고 알아서 가달라라고 하지 않고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끌어안고 자유한국당에 지금 컷오프된 6명 대부분이 자신을 옹호하던 발언을 한 사람이 지금 다 컷오프 이렇게 살아남고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 당은 지금 집권을 다시 한다거나 이번 대선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야당을 했을 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어떤 경쟁에 더 몰입되는 형태로 매우 태행적이고 수구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런 부분에서 말 세게 해서 받아들여지겠지만 트럼프는요. 미국의 노동자들의 실업, 자유무역의 폐해, 금융자본의 폐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했지만은 그래도 지지들을 서민층이 한 거지. 그냥 말만 세게 한다고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말 세게 하는 거는요. 1, 2주 가면 다시 약효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 세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바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제 대구 서문시장에서 홍준표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살을 검토한다. 자, 무슨 발언인지 일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0.1%로 없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 말하는 대로 내가 0.1%로도 그럴 가능성도 유죄가 된다면 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할다. 됐습니까? 자,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친 발언입니다. 박수현 대표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저 발언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논평도 내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 당연합니다. 본인은 아까 황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기 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자기는 그런 확실하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여서 자기를 강변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 정도를 계속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홍준표 지사의 그런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 정치 중심에 훅 들어와버리는 말 한마디, 그 막말이라고도 시원하고도 하다는데 과연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 그 자유한국당의 그 컷오프 경선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 그다음 김진태 후보 이렇게 좀 양강이 형성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쪽이 다들 발언들이 세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 느끼는 것이 아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분화할 곳이 남아있구나. 분화를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비박 아니겠습니까? 아까 친박들을 양박이라고 막 비난하던데. 자, 그러니까 그런 비박, 홍준표 지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도 친박에서 분화될 바른 정당보다 더해서 또 분화될 이 비박들이 또 있구나. 그래서 아직 여기
좀 더 분화되고 무너져가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 중에 확실하게 이 대선 이후에 어떤 아까 박성규 대변인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야당으로서 주도권 잡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와중에 사실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까지도 끌어들여서 자신들이 입지를 저렇게 굳히려고 하는, 정치 이용하려고 하는 저런 것 정말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고, 저희 야당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까지도 사실 저런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국민들께서 저희들 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들면서 타산지석으로 이렇게 바라봐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어제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자 일자 컷오프가 돼서 9명 후보 중에서 6명 후보가 추려졌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홍 지사가 포함이 됐고요. 김진태 의원, 이인재 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여론이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 굉장히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홍 지사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경선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서 두 사람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붙거나 아니면 회견으로 붙게 되는데 김남국 변호사. 네. 엄청난 싸움이 지금 사실 예상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요만한 찻잔 속에서 적은 지지율을 놓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들, 그러니까 당을 보지 말고 당 바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비박, 그러니까 친박과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실제 뭐 탄핵 전에 홍준표 지사가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또 동시에 했던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말 무능하다.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박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경선 과정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탄핵 심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운 판결문이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또 말바꾸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홍준표 지사도 본인 입장도 본인의 어떤 경선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가져갈 때 보수 지지층의 어떤 지지를 굳건히 받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발언을 한다거나 비전을 제시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막말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사회의 어떤 그냥 여론을 환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태극기 집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해서 국민들이 바깥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찻잔 속에서 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어떤 폐쇄적인 어떤 시각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자유한국당 얘기하면서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곳은 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로 바른정당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얘기인데 같은 범부에 속해 있는데 오히려 더 못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잠깐 상황을 살펴보면 당 지지율은 6석만 갖고 있는 정의당만도 못하고요.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를 갖고 있긴 한데 발표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1%도 못 미치는 소수점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자, 이 정도면은 딱한 게 아니라 참담한 건데, 자, 나와주신 네 분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판넬에 써주시면 좋겠는데, 왜 바른정당이 이렇게까지 이르렀나? 왜 도대체 뜨질 않나? 이걸 써주시죠. 자, 먼저 써주시는 분 순서대로 보겠는데 사실은 탄핵안만 통과, 탄핵만 결정이 되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용수철처럼 뛸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바른정당 나왔었는데 용수처럼커녕 오히려 더 그 용수철이 부러진 듯한 느낌까지 주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불임정당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아니냐 이런 약간 거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준비되신 분부터 올려주세요. 자, 김남국 변호사가 먼저 올렸는데 모호함이라고 썼습니다. 자, 네. 짧게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철학과 가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바른정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분당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겁니다. 도대체 바른정당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냥 보는 시각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그냥 정말 박근혜 정권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 면피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뭐 바른정당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좀
굉장히 이야기를 여러 개 하면서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신선하거나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냥 보수 정당이나라고 비슷하게 보거나 또는 또 진보적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온건한 어떤 중도적인 역할을 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또 그거는 국민의당과 또 굉장히 색깔이 겹치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비춰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이두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문을 받고 있다. 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는 뭐라고 쓰셨습니까? 네, 존재 이유의 상실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거의 괴가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자유한국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올 때 그때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박근혜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책임을 느껴야 하는 여당에서 그 책임 느끼지 못하고 면피하려고 하고 자꾸 또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의할 수 없다고 뛰쳐나왔거든요. 그러면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는 괴멸된 그리고 괴멸 직전에 있는 그 여권 보수 정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철저한 자기 반성이 필요했고 뛰쳐나오기는 했지만은 쟤들이 문제래요라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쟤들 문제 이전에 우리 책임이 컸다고 그냥 절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행동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가 뭔지를 잘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 존재 가치가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갈 길 잃은 보수 여러분들이요. 저희를 봐주십시오. 저희가 그 책임 떠맡겠습니다 하고 비전을 던져줬어야 되는데 비전을 못 던진 거예요. 우리가 비전이 뭐죠? 박근혜 정부의 철저한 실패는 그건 실패를 딛고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대통령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잘못까지 덮고 갈 수는 없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결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부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정말로 자꾸 자유한국당하고만 경쟁을 하려고 하는 아주 우스운 모양새를 갖춰간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보수가 가지고 있는 여권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법치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목소리를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점은 하나는 있습니다. 구도상으로. 뭐가 어렵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극성스러운 여권의 지지자들과 그리고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자들 이 틈바구니에서 바른정당의 존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도의 여건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나온 거거든요. 더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고 더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치열함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황상주 수장께서는 약간 다른 이유를 쓰셨는데 어떤 걸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번에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내걸었어요. 물론 인용이 될 거라고 보고 했겠지만은 그 정도 걸었으면 탄핵 이후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이유는요. 이들이 좀 재산이 많고 또 선수도 많은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친이 세력이다. 친이명박 세력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저는 보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실 한 40%가 훨씬 넘어서 50%까지 가던 보수가 지금 자유한국당 12%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30% 이상이 사라졌는데 거기에 상당한 숫자가 바른정당으로 가야 될 건데 못 가는 부분은요. 기존의 보수의 아젠다라고 하던 부분이 이제는 다 무너져서 새로 보수라는 거는 뭔가를 갖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바른정당이 제대로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다. 즉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개혁 보수의 아젠다 컨텐츠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또 당 내부에서는 외부로 투쟁력을 발휘하면서 굉장히 이 파워가 있게 가야 됩니다. 근데 당 내부에도 지금 4분 오열되어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저런 상황에 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수현 전 의원께서는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이 바른정당의 사실은 이 대선 이후에 새롭게 재편될 그 보수,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보수의 많은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바른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의결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른 것, 그 과정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 집권당으로서 책임이 본인들에게는 없었느냐. 분명히 같은 책임이 있었는데 탄핵에 찬성했다고 해서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모호하게 행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더 반성,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소속보다 더 훨씬 더 철저한 자기 반성들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국민에게 보여줬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모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한 자산들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뭐 이유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는 많으나 뭐가 다르다고 외치겠는데 도통 뭐가 다른지 국민들이 인식을 못한다. 전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건 현실적인 질문 제가 박성규 전 대표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혹시 이 상태가 유지되면 대선에 가까워지거나 혹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 바른정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자유한국당에 그대로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와해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조금씩 거론하는 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한마디만 제가 좀 덧붙일게요. 바른정당이 저렇게 몰락한 이유. 사실 국민을 보고 본인들의 존재 가치를 알려야 되는데 국민을 안 보고 자유한국당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쪽하고 경쟁 관계를 굉장히 의식을 했어요.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이 두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하고 지지층이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른바 부여권 보수권에 표를 합해갈 거냐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다루 얘기하면은 우리는 조만간 다시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내보인 거거든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같이 갈 때 주도권을 누가 가지냐 여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 흡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차원으로 가든지. 지금 정당이 뭔가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가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간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웰빙 정당이냐 아니면은 지금 탄핵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애정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붙잡고 가는 거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이제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나서는 그 다음 선거에서 보수층들을 어떻게 결집해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문제 생기겠죠.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하게 제가 대선 국면에서 보는 것은 바른정당의 안철수 후보가 아직 뭐 선정된 건 아니지만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와 그 국민의당의 대선 후보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황 소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렇게 어떤 식으로도 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상태로면은 주도권은 자유한국당에 넘어갑니까? 아니면 바른정당이 어떤 돌파구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 바른정당이 이렇게 가서는요, 돌파구가 열리지가 않죠.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지금 지지율이라는 게 요지부동으로 지금 낮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쯤 되면요, 바른정당이 그야말로 지금 새로운 어떤 틀을 짜기 위한, 뭐 꼭 대선에 승리만을 겨냥한 게 아니라 뭔가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 부분을 기득권을 다 버리고요,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정당조차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후보 둘이 단일화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래 떨어져 나가서 또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단일화가 아니라요, 전체 비문 진영을 전부를 겨냥한 형태의 단일화를 하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일종의 미끄럼이 되겠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지율이 뜨지 않으면 차라리 후보를 내지 않겠다. 다만 이 연정을 구성해서 개헌까지도 뭐 꼭 대선 전에 하자는 게 아니라 대선 후에라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분에서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치적 아젠다가 국민의 지지를 상당히 상실한 부분도 있다. 딱히 박 대통령 때문에 일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갖다가 자성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는데요. 그 지금 되지도 않을 후보들을 내놓고 그걸 경쟁을 해서 또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 이걸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죽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려고 저러는구나 보이는 거죠. 또 황 소장님이 역시 또 강한 질책을 나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야권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만 짧게 가겠는데 요즘 야권에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모닝, 문나이트. 이게 뭐냐면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야권 인사들이 아침마다 입을 열면 문재인 비판, 그리고 밤에 마무리할 때도 문재인 비판. 그래서 문모닝, 문나이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실제 예를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문모닝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TV 토론에 나와서 민주당 후보가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정치는 본래 그런 것이다.
정치는 흐르는 대로 한다. 이런 분이 대통령 돼가지고 정치는 그런 것이다, 흐르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를 경영하면은 저는 최순실이 써준 원고를 읽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야권에서는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비난 같은데, 자, 김남국 변호사. 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저렇게 비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오히려 더 문재인 전 대표의 존재감만 오히려 더 부각시키고 말린 게 아닌지,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오히려 사실은 그런 분석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세론을 꺾을 만한 어떤 새로운 것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또는 뭐 완전히 다른 어떤 새판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국민들이 조금 공감하기에는 어려운 어떤 비난에 가까운 어떤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변화가 사실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뭐 2, 3주간 사실은 계속 탄핵 이후부터도 더 문재인 대표를 때리는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지율 변화를 보게 되면 거의 지지율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대세론이나 이런 것들을 깨트릴 만한 어떤 전략이 없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문모닝 문나이트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민주당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내 대권 주자들끼리도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발언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토론회에서 자주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 또 보겠습니다. 나를 꼭 내 편이 되면 무조건 다 이쁘다고 얘기를 하고 나와 어떤 정치적 권력 싸움에서 반대 진영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치적 철학과 리더십으로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자, 박수현 전 의원님. 네. 저렇게 비판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비판을 해도 잘 안 먹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죠. 지금 먹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국정농단을 맞이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검증의 욕구를 좀 높게 가지고 있고 역설적으로 짧아진 시간에 검증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강도 높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국민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그런 검증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께서는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또 역설적으로 정말 더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 공격하는 묻는 이런 모습이 화면에 나왔는데 안희정 후보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질문 받습니다.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 경선이 더 역동적이 되고 국민에게 관심을 받고 또 후보들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국민께 성실하게 답하는 과정,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겪었던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아파했던 국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당연한 정치인의 의무구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두 분께도 1분씩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문모닝 문나이트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 문모닝 문나이트를 떠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심의 토론 전 참 부럽게 쳐다봅니다. 예. 그럼요. 예. 사실은 저런 문제가 모든 정당에서 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서로 간의 후보 견제하고 검증하는 작업들이. 개인적인 말싸움할 때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제시했던 이른바 통합 호용의 리더십에 관련돼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까지 보여줬던 이 모습에 대해서는 더 좀 지적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마지의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땐 마지의 리더십은 작은 부분입니다. 링컨의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법치주의 정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한명숙 총리가 유죄로 구속될 때 검찰에 이어서 법원도 대법원도 정치화됐다고 비난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안 되면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던 법치를 무시했던 상황이 있었고요. 뚜렷한 안보관 그리고 정책 비전 봐야 합니다.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뭐라 하냐면 이런 엉터리 조약이 어디 있냐고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같이 봐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요. 예.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높아져 가고 있다. 아. 왜? 될 것 같아 보니까 다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어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제대로 공격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럼요. 그렇게 제대로 공격을 본질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예. 리더십 이런 거는 백날 공격해봤자 답도 안 나오는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힌트를 좀 주시죠.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응반에서 걸리는 놈 한 놈만 편다. 그게 검증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 겁을 먹고 말을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후보들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사태를 갖다가 낳지 않으려면 후보들의 그 과정에 대해서 도덕성, 재산 형성부터 주변까지 전부 제대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앞으로 이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활발한 검증이 되면 모닝이 아니라 또 악몽도 될 수 있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네. 짧게 힌트 한번 주시죠. 어떤 포인트를 좀 봐라, 야권 주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유력하니까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검증의 실패였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대통령 되려면 어떤 대통령도 검증은 철저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요.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양쪽 모든 방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문 후보가 그걸 어떻게 견뎌낼지 주목해 보겠습니다.